이번에는 IR이라고 하는 적외선 분광법을 이제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스펙트로스코피예요. 그러니까 분광법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질량 분석법은 사실상은 빛을 이용한 방법은 아니고요. 전자기 복사선을 이용한 게 아니라 그냥 분자가 어떻게 어떤 조각으로 잘라지는가만 이제 판단하는 거였다면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로 전자기 복사선이라 부르는 그 빛들을 이용해서 분자 구조를 유추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일반 학시간에 다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그 전자기 복사선이라고 하는 빛의 특징, 그리고 그것들의 파장별 에너지를 이제 여기에 분광하게 어떤 식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소개를 먼저 하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파장별 사람들이 부르는 그 전자기 복사선의 각각 다른 이름들이에요. 근데 다 어차피 똑같은 전자기 복사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라디오파가 가장 파장이 긴, 다시 말해서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디오파가 가장 긴 파장을 갖고 있고요. 그거보다 이제 좀 짧아진 파장이 마이크로파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 숫자는 이제 진동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파장이 짧아질수록 점점 진동이 그 단위 시간당 진동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게 파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디오파 다음으로 파장이 좀 짧아진 게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마이크로파보다 더 파장이 짧아지면은 이제 여기가 적외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간에 껴있는 이 부분이 가시광선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보다 더 파장대가 짧아진 것을 자외선 이렇게 얘기하고, 자외선보다 더 파장이 짧은 것을 X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파장이 짧아지면은 감마선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때 이 각 파장 영역별 에너지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여기 라디오파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이 라디오파 에너지 영역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NMR에 사용됩니다. NMR은 Nuclear Magnetic Resonance라는 거의 약자고요. 핵스핀을 정렬시키는, 다시 말해서 이 라디오파는 어느 정도냐면은 원자핵도 스스로 스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스핀 방향을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딱 정렬을 시키는 그 정도의 에너지에 해당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는 라디오파는 또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은 이온 상태의 그 플라즈마라고 하는 그 상태 있죠. 그 플라즈마 상태의 이온들을 이렇게 특정 영역에 일정한 배열을 가지게끔 만드는 식으로 가둬 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파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느냐면 자기장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특정 자기장 영역 안에 입자가 이온 상태로 전하를 띠고 있게 되면은 그 자기장의 힘을 받아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이렇게 힘을 받게 되는 그 정도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라디오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파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파는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사용하고 있는 파장을 얘기합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을 덮이는 정도의 그 에너지가 바로 물 분자의 회전 운동 에너지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파를 탁 조여주게 되면은 음식물 안에 있는 전부 다 물 분자들이 소량씩은 다 섞여 있는 거죠. 그것들이 제자리에서 강하게 회전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물 분자나 주변에 있는 다른 분자들과 마찰을 일으켜 가지고 열을 발생시키는 그 원리로 바로 음식물을 데우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분광학에서는 지금 현재로선 그다지 사용하지는 않고요. 적외선 영역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적외선 영역의 경우는 어떤 정도의 에너지에 해당하느냐? 바로 분자 내에 있는 각각의 결합들의 진동 운동 에너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자핵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원자핵 사이에 전자쌍이 원자핵들의 인력을 만들어 가지고 두 원자핵이 멀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화학결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화학결합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들이 어쨌든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두 원자핵 사이를 빠르게 왕복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는 한쪽 원자핵으로 치우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두 원자핵 사이에 공평하게 나뉘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쪽 원자로 또 전자쌍이 쏠려 있을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결합이 결국에는 그대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외부의 다른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이것이 직선상의 운동이 아닌 약간 원자와 원자 사이의 전자들이 특정 방향으로 약간 치우치게 되면은 이게 배열이 입체 공간상에서 평면에서 벗어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흔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에너지가 바로 적외선에 해당하는 에너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로 근처에 가면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분자의 구조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적외선이 피부로 와서 피부에 있는 그 분자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해 주니까 그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각각의 결합들이 이제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늘어났다 줄었다 흔들리고 옆으로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비틀어지고 이런 식의 그 에너지가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분자에게 또 전달되고 해서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IR 스펙트로스코피의 경우는 분자 내에 존재하는 각각의 결합들이 진동을 하게 되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분자 구조를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외선 영역은 UV 다시 말해서 그 파이 전자들이 약한 결합이죠. 약한 결합이 파이에서 파이 스타 오비탈로 전이가 되게 만들어 버릴 정도의 좀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UV 스펙트로스코피는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의 구조를 분석할 때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분광법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X선이나 감마선의 경우는 너무 에너지가 높아 가지고 분석을 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따로 분광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X선 분광법이 있기는 있어요. X선 분광법은 바로 무엇을 사용하느냐면은 파장이 짧아질수록 이것이 투과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 사진 찍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X선 분광법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 단백질 분자 구조를 분석할 때 단백질의 3차 구조라든지 단백질의 2차 구조라든지 이런 단백질 결정 구조를 분석하고자 할 때 X선 회절 분광법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X선이 다 웬만한 데는 투과가 되는데 원자핵 주변이 가장 밀도가 높은 딱딱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치고 지나가면서 X선 전자기 복사선이 회절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튕겨 나간다든지 해서 경로가 꺾이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부분에 원자핵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종합해서 이 단백질 구조가 어떤 원자들이 어떤 배열로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전체적인 단백질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유기분광학에서는 따로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주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NMR, 그 다음에 IR, 그리고 UV 이 세 가지만 스펙트로스코피에서 다룬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IR 스펙트로스코피로 넘어가 볼 생각입니다. IR 스펙트로스코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외선 흡수 분광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분자한테 적외선을 탁 조여주게 되면은 일정한 에너지를 갖는 파장 영역대를 이 분자가 흡수를 해서 진동이 달라져요.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진동이 원래 진동보다 좀 더 강해진다든지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때 그 흡수되는 에너지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이 분자 내에 어떤 결합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분자 구조 내에는 결합 길이가 다 천차만별이고요. 작용기마다 또 결합 에너지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진동수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파장 영역을 흡수하면은 이런 강한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이건 강한 결합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파장 영역들을 흡수한다면은 이 부분은 여기보다는 좀 약한 결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특정한 결합의 세기, 다시 말해서 작용기로서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결합들의 그 진동 운동 에너지를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적외선 분광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흑광도 또는 입사광의 에너지, 요거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분자한테 그 적외선을 쪼여주기 전 상태의 전체 에너지에 대해서 쪼여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오는 그 에너지 차이를 이용하면은 얼마만큼을 흡수하고 얼마만큼이 투과돼서 나왔는가, 요걸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걸로써 흡수된 만큼 흡수 밴드가 존재한다면은 그게 어떤 특정한 결합이 존재하겠구나. 그 결합들이 바로 유기에서 얘기하는 작용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동과 적외선 흡수 조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적외선을 흡수하려면은 다이폴 모멘트가 발생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없는 분자들은 이 적외선을 흡수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방향으로 대칭적인 구조는 특정한 쪽으로 진동이 다 똑같이 늘어나 버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에너지를 흡수하는지를 측정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적외선 흡수 분광법을 사용하려면은 쌍극자 모멘트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합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동 중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변화가 있어야지만 적외선을 흡수할 수가 있고요. 역시 예를 들어서 뭐 HCl 같은 거, 이건 쌍극자 모멘트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측정이 가능한데, 적외선 흡수가 불가능한 구조들이 바로 이런 대칭적인 구조들, 쌍극자 모멘트가 없는 경우, 바로 O2라든지 Cl2처럼 좌우 대칭이어가지고 뭐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한쪽이 늘어나고 한쪽이 또 딸려가요. 결국엔 같은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적외선 흡수 분광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IR 스펙트럼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바로 이 분자 진동 방식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합선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거,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할 때가 있고요. 이게 신축 진동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대칭적으로, 양쪽이 대칭적으로 신축 진동을 할 수도 있고, 비대칭적으로 한쪽은 줄어들고 한쪽은 늘어나고 이럴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진동 방식이 굽힘, 이렇게 결합 각도가 이런 각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이런 진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선 두 개가 이렇게 같은 평면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평면 밖으로 굽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굽힘 진동, 이런 것들도 역시 모두 IR 스펙트럼으로 측정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방식의 분자 진동 에너지, 진동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적외선으로 측정하게 되는 방법을 적외선 분광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외선 분광법에서 이제 이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 한 400에서 500, 이거 진동수예요. 이거는 정확한 의미로 표현한다면 이걸 reciprocal centimeter라고 하는데, 그냥 파수라고, 우리말로 파수라고 하시면 돼요. 파수. 그래서 400파수나 5000파수 이내의 영역에서 보통 이 스펙트럼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전체를 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작용기 주파수 영역, 작용기가 나타내는 그 주된 파수 영역이 1200에서 3600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작용기가 다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피크의 위치는 작용기들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강한 결합일수록 더 숫자가 높은 영역에서, 파수가 높은 영역에서 나타날 거고요. 약한 결합일수록 파수가 낮은 영역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모두 항상 같은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 작용기가 어떤 구조로, 주변에 있는 다른 결합들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용매나 아니면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위치 변화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 근처에서 나타난다는 그런 규칙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한 700에서 1200 렉시프로컬 센티미터 이쪽인데 여기는 지문 영역이라고 해서요. 이 지문 영역은 말 그대로 그 분자만이 가지는 어떤 특정한 파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 이 IR, 적외선 스펙트럼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위주로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처럼 이렇게 전반적인 적외선 분광법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까 얘기했던 1200에서 3600 파수에 해당하는 이 영역에서 어떤 작용기들이 어떻게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가 이것만 여기서는 다룰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CC 3중결합의 경우는 2150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C 2중결합은 1650 리스프로칼 센티미터 여기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C 단일 결합은 1200 리스프로칼 센티미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결합의 세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높은 파수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거를 꼭 CC 결합뿐만 아니라 다른 결합에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C와 H의 결합은 뭐 전기음 성도가 이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C와 H는 H가 워낙에 작은 원자가 되다 보니까 결합 길이가 굉장히 짧은 편이죠. 그래서 이 짧을수록 진동수는 증가해요. 그래서 3000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수소보다 중수소가 결합 에너지가 조금 더 강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동이 이게 더 이 H가 질량값이 작아서 더 잘 진동을 하는 거고요. 앞에서도 이거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수소의 경우는 질량값이 커서 진동수가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더 진동수가 줄어든 2206 정도에서 이게 이렇게 진동수가 나타나고 있고 탄소와 탄소의 결합은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1200. 이 탄소가 좀 질량값이 훨씬 커졌죠. 원자 질량이 커지면 진동값이 그만큼 단위 시간당 떨리는 횟수가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탄소보다 질량수가 더 큰 산소의 경우는 이렇게 CL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계략적인 그 진동값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추세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숫자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외워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필수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은 따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를 외우지는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필수 암기해야 되는 작용기가 무엇이 있겠느냐? 요걸 좀 알아두시게 될 텐데, 일단 알케인 sp3 혼성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 이 결합이 주로 2800에서 2900, 그러니까 3000 조금 못 되는 지점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흡수 세기는 중간 정도인데 비교적 세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흡수 세기가 좀 강한 녀석들 위주로 여기다 표시를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필수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2900 근처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요 값들의 중간 값을 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900 근처에는 sp3 한마디로 알케인의 수소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켄의 수소 sp2 혼성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들은 보통 딱 3000 바로 넘어간 지점 3050 근처죠. 여기에 3000에서 3100 사이에 주로 나타나니까 sp3에 붙어 있는 수소보다 sp2에 붙어 있는 수소가 조금 더 흡수 파수가 조금 높아졌구나. 근데 3000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3000을 기준으로 3000보다 낮은 쪽은 알케인, 3000보다 높은 쪽은 알켄 이렇게 보시고요. 3300에서 바로 알카인이 나타나요. 그래서 알케인, 알켄, 알카인 요 세 가지의 H들의 결합 진동수는 이렇게 세 군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은 필수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라서요. 그 다음에 알코올 작용기가 또 되게 자주 나오는데요.
이런 할로젠 붙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 지문 영역이라서 지문 영역에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찾아내기 힘드니까 안 봅니다. 알코올 작용기의 경우는 굉장히 좀 독특한 작용이고요. 3400에서 3650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3600에서부터 한 3000 정도까지 넓은 영역에서 나타나요. 이렇게 브로드한 피크를 나타냅니다. 다른 피크들은 되게 뾰족뾰족한 이런 피크로 나타나는데 이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피크들은 대체로 수소결합이 워낙에 에너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뒤에 또 나오겠지만 예시가 나오겠지만 스펙트럼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3000 정도라고 3000 레시프로컬 센티미터라고 딱 정해 놓게 되면요. 3600에서부터 3000 근처까지 이렇게 브로드하게 나타나는 이런 피크가 있다면은 알코올 작용기야. 알코올 OH가 여기에 수소결합 피크가 저렇게 나타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이 아민 작용기가 있습니다. 아민도 수소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산소보다 질소가 수소결합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역이 조금 더 좁아집니다. 산소는 수소결합을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영역으로 커버가 되지만 아민의 경우는 약간 더 이렇게 슬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샤프한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다른 피크보다는 조금 넓은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민은 독특하게도 어떤 알킬 그룹에 아민이 붙어 있으면 아민에는 수소가 2개까지 붙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소도 수결합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수소도 수소결합을 해요. 그래서 2개의 수소결합 피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약간 OH보다는 덜 브로드한 OH보다는 약간 샤프한 피크가 끝에 부분이 이렇게 2개로 갈라져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봉우리가 2개로. 그럼 이 각각의 질소에 수소가 2개 붙어 있는 거구나 하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이렇게 약간 브로드하면서도 이 OH보다는 샤프한 피크가 하나 봉우리가 이렇게 하나로만 나온다면은 그거는 아마도 질소에 수소가 하나만 붙어 있는 2차 아민 종류가 이렇게 나타나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돼요. 이것도 보시다시피 3300에서 3500 사이에 좀 넓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OH보다는 어때요? OH보다는 영역이 조금 좁아졌죠? OH보다는 영역이 약간 좁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양을 보면 바로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1차 아민인지 2차 아민인지 이런 것들도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사실상 IR에서는요, 이 카보닐 화합물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CO 결합이 모두 굉장히 강한 피크로 나타나고 있고요. CO 결합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1700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1700. 그래서 1670에서 1780이라고 되어 있는데 1700에서 아주 강한 피크가 있다면 일단 CO 결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알데하이드가 일단 그 중에서는 제일 높은 진동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마이드 구조가 가장 낮은 진동수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 값에서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늘거나 줄거나 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알데하이드, 케톤, 에스터, 아마이드 상태로 점점 이렇게 숫자들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복실산도 있는데 카복실산은 거의 여기에 있는 케톤이나 에스터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1700 근처예요. 그러니까 CO 결합은 거의 대부분 1700 근처에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알데하이드나 에스터가 약간 1700보다 조금 더 높아진 영역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카복실산이나 이런 아마이드가 카복실산도 여기 에스터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이드가 1700보다는 조금 낮은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복실산이 나왔는데요. 카복실산의 OH, 이거는 알코올의 OH하고 달라요. 카복실산의 OH는 똑같이 알코올처럼 OH가 있어서 수소결합을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알코올보다도 훨씬 더 강한 수소결합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 영역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세요. 2500부터 3100 사이에
엄청나게 넓은 브로드한 피크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IR 데이터 시트가 딱 나오면요. OH 피크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죠, 옆에. 근데 이 SCD에 있는 OH 피크는 거의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더 넓은 영역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피크들이 여기에 삐죽삐죽 이렇게 튀어나와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어쨌든 3000 넘어서부터 해가지고 2500 근처까지 넓은 영역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막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이런 피크가 있다면은 아마도 에시드 피크가 섞여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앞 페이지에 요 빨간색 표시한 부분하고 뒷 페이지의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은 필수로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작용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외의 것들, 뭐 나이트라이라든지 나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다지 많이 등장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좀 그냥 알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 정도는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 하고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변 작용기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한번 봅시다. 다 알데하이드인데 여기에는 그냥 알킬 그룹이 붙어 있고요. 여기는 알케닐 그룹이 붙어 있고요. 여기에는 똑같이 벤젠 고리 방향족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알데하이드에 요 옆에 있는 알킬 그룹은 공명을 못 해요. 이 CO 이중결합이랑 공명을 못 하니까 이게 진동이 더 짧아져 가지고 높은 파동, 진동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명이 가능한 구조, 이 벤젠골이든 이중결합이든 공명이 가능해져 버리면은 이 결합이 약간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동수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스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변에 COO 결합 주변에 전부 알킬 그룹만 붙어 있으면 공명을 하나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결합이 굉장히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공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포함되면은 진동수 값이 조금은 감소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결합이 약간 느슨해지는 겁니다. 케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슬 구조의 케톤이 이렇게 1715 근처에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고리 구조로 이렇게 묶여버리면 특히 고리 구조 중에서도 이거는 스트레인이 있는 고리 결합각 긴장이 있죠. 오각형이면은 결합각 긴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값이 더 진동값이 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합각 긴장이 생기면 이 바깥쪽의 결합을 더 강하게 잡아당기는 경향이 발생해서요. 이 결합이 더 강해지니까 이 진동수 값이 이렇게 많이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케톤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명을 할 수 있으면은 진동수 값이 확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요거 방향족 벤젠고리도 마찬가지. 이중결합이나 벤젠고리나 비슷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작용기 주변에 있는 이웃 구조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진동수 값들이 왔다 갔다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헥세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헥세인하고 헥센, 헥사인 해서 sp3, sp2, sp 원성에 붙어 있는 그 피크들이 어떻게 다른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헥세인, 보시면은 3000 근처에서 딱 잡아 떨어지는 것처럼 잘려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3000보다 좀 낮은 영역, 2900에서 2800 그 근처에서만 이렇게 피크가 나오고 있죠. 이건 전부 sp3로 구성되어 있나 봐. 그리고 뭐 여기에 1200 이하로는 아예 볼 필요도 없다고 그랬죠. 지문 영역이라서 여기는 제외하시고 나머지 이 피크들이 있긴 있는데 이것들은 뭐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했던 뭐 CC 결합 피크 그 정도가 나온 것뿐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상은 정확하게 구분짓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1500 이하부터는 사실 여러 가지 피크가 섞일 수가 있어서 아주 중요한 피크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여기를 많이 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가 원헥센, 이중결합이 포함된 거죠. 이중결합이 포함된 걸 딱 보니까 헥세인하고 다른 점이 바로 3000 넘어가서 3100 근처에 피크가 샤프하게 또 하나 나오네요. 이렇게. sp2 원성에 붙어 있는 수소가 여기서 나왔나 봐. 이걸 알 수 있고요. 아까보다 cc 결합이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1500 근처에서 나왔는데 여기는 1500 근처에도 있지만 여기 1600에서 1700 사이로 여기에 피크가 또 하나 이렇게 올라온 게 보이죠. 이런 게 하나가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항상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꼭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수적으로 확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핵사인을 보시면요. SP 혼성이 나왔죠. 그러니까 3300 근처에 아주 강하게 피크가 쫙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3 혼성 탄소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핵세인은 전부 sp3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sp2 혼성하고 sp3 혼성이 섞여 있는 거고, 이거는 sp 혼성하고 sp3 혼성이 섞여 있는 거니까 여기 sp3는 계속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고, 바로 여기에 없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이런 게 있는 거하고 구분을 지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 자리로 이동했다가 여기까지 이동해 온 거를 또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CC 그냥 sp3끼리 결합한 결합은 여기에 다 조금씩은 남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조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IR 스펙트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요. 적외선 스펙트럼의 영역 해가지고 영역별로 나눠봤는데 NH나 OH나 CH가 주로 여기 2800에서부터 4000 사이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N 삼중결합이나 CC 삼중결합이 여기 2800에서 2000 사이에 주로 나타나고 있고요. CO 결합이나 CN 결합이나 CC 결합이 1500에서 2000 사이에 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1500 이하 영역은 주로 지문 영역이라고 해서 아까 여기 이 부분은 생략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좀 편리해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인돌 구조예요. 인돌 구조. 근데 여기 끝에 CH2에 COOH라고 하는 카복실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카복실산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CO 결합이 있으니까 1700 근처에 강한 피크가 하나 보이죠. 아, CO 결합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거기다가 여기에 있는 카복실산의 수소 결합 피크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브로드한 피크가 나타난다면은 이거는 카복실산에 있는 수소 결합 피크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여기 이런 피크가 하나 나왔는데 요거는 비교적 좀 샤프하게 하나 나왔죠. 샤프하게 하나 나왔는데 이 피크는 바로 N과 H의 수소 결합 피크가 요거 NH 결합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타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조금 더 브로드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질소가 독특하게도 방향조 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가 되나서 이 질소가 일반적인 아민기하고 좀 다른 작용기예요. 이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샤프하게 좀 나타난 것 뿐인데 어쨌든 영역은 비슷한 영역에서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NH의 수소 결합 피크고요. 그 다음에 이 브로드한 애시드 피크에 파묻혀서 잘 안 보이는데요. sp3 혼성 탄소 피크도 보이고요. sp2 혼성에 붙어 있는 이런 수소들의 피크들도 여기 3100 근처에서 다 보이고 있어요. 근데 좀 파묻혀서 잘 안 보이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IR 하나만 가지고 이 분자 구조를 유추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피크를 이용해서 이 분자 내에 이런 작용기가 있을 거야. 그 정도를 파악하는 데 쓰는 게 바로 IR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IR만으로 구조 분석은 안 됩니다. 작용기를 확인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구조를 보시면요. 여기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에스터가 있죠. 에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sp3 혼성탄소도 있고 sp2 혼성탄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sp3가 잘 안 보여요. 근데 3000 좀 넘어간 쪽에도 피크가 조금씩은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sp2 혼성에 있는 피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강한 피크들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적어도 CO 결합은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700 한 20, 30 요 정도에서 CO 결합이 딱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CO 이중 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600 근처에서 요거 나온 거는 CC 이중 결합 피크들이 여기서 나온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그래서 뭐 특별히 이 나머지 지문 영역은 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뭐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CO 이중결합이 있다라는 정도는 여기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sp2 혼성탄소들이 조금은 섞여 있구나 이런 것을 알면은 이 IR은 뭐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뭐 이런 정도가 이제 IR 스펙트럼을 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린 건데요. 매스 스펙트로스코피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또 마찬가지로 일맥상통하게 그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뒤에 있는 보충 문제에 몇몇 예시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시면서 아, 이게 이래서 이 피크가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익숙하게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작용기들만큼은 적어도 좀 암기를 해두셔야 IR 피크를 분석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IR 스펙트럼은 이런 정도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